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대한민국 정부. 2. 일본은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3. 일본은 한국의 무기 수출을 질투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불우한 장군이 이끄는 수단 정부군과 중군 사조직 RSF의 무력 충돌이 거세지면서 전 세계 각국들은 자국민 철수 작전에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도 수단 교민 철수작전 프라미스를 실행해 교민 28명을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한국의 민간인 탈출 작전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비하여 다른 나라와 엄청난 차이를 보이면서 극찬을 받았는데요. 다수의 나라에서 외교관들은 급하게 철수시키고 민간인 수만 명이 현지에 남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어떻게 외교관부터 철수시키냐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일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은 미국 정부가 수단 상황을 오판하면서 외교관들만 철수시키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구체적 철수 대책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까지 가했습니다. 미국은 시누크 헬기 등 항공기 6대를 동원해 70명 정도의 자국 및 제3국 외교관 100여 명을 에티오피아로 대피시키고 하르툼 주재 대사관을 일시 폐쇄했습니다. 하지만 수단에는 여전히 미국인 약 1만 6천 명이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존 베스 미 국무부 차관은 자국 외교관들의 철수 작전이 성공한 뒤 민간 공항을 이용할 수 없는 점 등 자관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며칠 안에 수단에서 우리 국민을 철수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없다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국도 이날 수단 내 자국 외교관들을 먼저 대피시켰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수단 내 다른 자국민을 위한 철수 작업은 당장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수단 내 캐나다인은 당국에 등록된 사람만 약 1,600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국제기구인 UN 직원들도 육로로 수단에 탈출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은 재빨리 수송기를 급파해 교민들에 대한 구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수단 내전으로 300여 명이 넘는 민간이 숨졌고 단전과 단수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목숨 건 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부 교전이 집중된 수도 카르툼의 국제공항은 폐쇄됐고 대부분 병원에 폭탄이 떨어지면서 거리 곳곳에 사상자들이 방치된 상황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교민들이 우리 군 수송기에 탑승하기 위해 공항까지 이동하는 일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위해 먼저 주수단 한국 대사를 포함한 한국 외교관과 교민들은 수도 하르툼의 주수단 한국 대사관에 집결한 후 탈출을 시작했습니다. 교민들이 대사관에 전부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 대사와 외교관들의 위험을 무릅쓴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전이 이어지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한국 대사는 탈출 3일 전부터 교민을 일일이 찾아 차량에 태워 대사관으로 데려갔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대사관에 모인 28명의 교민들은 처음에는 도착지인 총의 도시 포트수단까지 차로 13에서 15시간 걸리는 경로를 이용할 예정이었지만 안전을 위해 경로를 바꿔 이동에만 약 1174km, 30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탈출한 교민에 의하면 교민들이 탄 차량이 수도 밖으로 이동하던 중 총격 소리가 한 차례 들려 일시 정지한 뒤 다시 움직였고 이들이 육로로 이동하는 동안 수단 신속지원군 RSF와 아랍에미리트 대사관이 이들이 탑승한 45인승 버스를 호위했습니다. 수도 하르툼에서 시외곽으로 이동할 때는 오토바이를 탄 신속지원군들이 한국 일행을 시켰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부터는 UAE 대사관 차량이 한국 일행들을 에스코트했다고 전해집니다. 사선을 넘는 탈출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미리 준비한 김밥 40줄과 경단떡을 먹으며 버텼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교민들은 비상식량으로 갖고 있던 과자와 라면, 오징어포, 인삼차 등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서로를 격려했다고 합니다. 한국 교민들은 이날 유엔군 등의 보호를 받으며 유럽 등 다른 나라 교민들과 함께 육로를 통해 포트 수단으로 이동했는데 육로 이동 시 피력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지에선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수단 정부 공범 양측에 제3국 교민 철수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협상을 중재했다고 전해지는데요. 한국 고위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번 수단 교민 구출 작전은 현지에서 확인되지 않은 여러 정보가 뒤섞여 혼란스러웠지만 특히 UAE의 정보력이 상당한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UAE는 수단 정부군과 신속지원군 모두와 연결돼 있었고 한국 측의 이번 탈출 과정을 같이 하자는 제안도 먼저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우디 역시 포트 수단에서 선박편으로 자국민과 외국인 등 157명을 사우디 제다항으로 철수시켰고 이에 한국도 같은 철수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작전 이후 미국, UAE, 사우디 등 우방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았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처럼 군을 중심으로 철수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 외교부는 사우디의 외교 채널로 철수 지원을 요청했고, 사우디 주재 한국 대사와 사우디 제다의 총영사는 교민 철수 관련 논의를 통해 사우디와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사실 이번 수단 교민 철수 작전은 중간에 작전을 변경할 정도로 급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처음에는 교민을 수단에서 지부티 주둔 미군 기지로 이송해 공군 C-130J로 귀국시킬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지부티 미군 기지 공항이 협소하고 각국의 교민 철수 작전 수송기가 몰려 급히 사우디의 제다 공항을 이용하기로 계획을 바꿨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 24일 우리 교민들이 수단에 탈출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공항에 도착하자 보시는 것처럼 사우디 군인들이 우리 군용기 앞에서 한국인들을 환영하기 위해 장미꽃을 들고, 그리고 UAE 알아라비아 TV는 이 과정을 생중계했습니다. 턱수염을 기르고 우람한 몸집의 사우디 군인은 품에 안은 장미꽃을 한 송이씩 교민에게 나눠주며 인사했고, 교민들은 장미꽃을 받으며 긴장을 푼 듯 웃음을 지어 보았습니다. 사우디에서 환대를 받은 우리 교민들은 제다에 대기 중이던 한국 공군 KC-330 시그너스에, 한국은 지난 22일에는 오만 살랄라 항에서 소말리아 해역 호송 전대 청해 부대를 수단 인근 해역으로 급파하기도 했습니다. 수송기 이송이 어려울 경우 청해 부대를 통한 해상 이송도 대비했던 것입니다. 청해 부대 39진에는 충무공이 순신함이 배속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단을 탈출한 교민들은 남아있는 수단 국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털어놨습니다. 탈출 직전까지 현지인과 동화했는데 외국인인 우리의 안전을 더 걱정해줬을 정도라며 수단이 빨리 안정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은 수단 현지에 체류하고 있던 일본인 5명도 함께 버스에 태워 수단 탈출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수단 수도에서 포트 수단으로 이동을 하기 위한 출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일본인이 도착하지 못하자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은 방탄차로 직접 일본인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버스에 태워 같이 수단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무엇을 했길래 이들은 한국이 마련한 비행기를 타고 수단을 탈출한 것일까요? 지난 24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교민 탈출을 위해 지부티로 이동해 대기 중인 C-130 수송기, C-2송기를 비롯한 자위대 부대를 수단에 파견해 수송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가 공군을 파견해 388명을 지부티로 대피시켰을 때 이 가운데 일본인들이 있었고, 이번 한국의 교민 탈출 작전 중에도 한국인들이 일본인 5명을 함께 데리고 나와준 것을 보면 일본 자위대가 주도하는 일본의 교민 구출 작전은 지난 아프간 철수 작전에 이어 여전히 신속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무장단체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대규모 탈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일본은 자위대 수송기 3대와 정부 전용기 1대를 파견해 자국민 500명 정도를 대피시키기로 했지만 구조는 일본인 1명에 그쳐 작전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습니다. 당시 유일하게 구출돼 일본으로 돌아온 야스이 히로미 씨는 군대를 철수시킨 미국 정부는 지금도 현지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반드시 당신들을 탈출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반면 일본 정부는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다. 현지인들이 오히려 나에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있다. 고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10여 대의 버스를 준비해 탈출시키려 했으나 결국 작전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야스이 씨는 이 과정에 대해서도 대피하는 현지인 입장에서는 일본 외무상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고 좀 더 일찍 구조 작전이 이루어졌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당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하느라, 모테기 도시미스 외상은 중동 순회를 하느라 정부의 대응이 아쉬웠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후에 어찌되었든 자국민의 목숨이 걸린 작전은 결과가 중요합니다. 일본은 아프간에서도 실패하더니 이번에도 자국민 탈출에 많은 허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수단 교민 탈출 작전에 투입된 한국 수송기가 해외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 한국의 무기 수출을 부러워하던 일본이 갑자기 울분을 토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한국 무기를 주로 수입하던 국가들에게 긴밀히 접근해 자신들 무기를 사라고 애걸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무기 수출 제한을 대거 풀겠다며 헌법마저 무시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소홀을 주장하며 수출 규제를 가해 반도체뿐 아니라 자신들 소재 부품이 들어간 무기 수출을 막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기시다를 비롯해 일본 정부 인사가 비상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일본 방산에 충격적인 내부 사정이 드러나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국을 찾자 일본 정부는 멘붕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외신까지 주목한 현재 상황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액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5년 이내 GDP의 2%까지 방위비를 올리겠다는 것인데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방위장비 수출 규제의 완화입니다. 2022년도 일본의 방위비는 5조 4천억 엔으로 GDP의 0.9% 정도였습니다. 아베를 비롯한 자민당은 내년도 방위비를 6조 엔대 후반까지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5년 후 최종 예산을 10조 엔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방위장비 수출 규제를 완화해 공격형 장비 수출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4년 제정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는 군안이나 수송, 경계, 감시, 기뢰 제거용으로만 수출이 가능하지만 향후에는 이를 개정해 전투기나 미사일 수출도 가능하게 만들려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유엔이 좋지 않은 군쟁 당사국에 방위장비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으나 앞으로 침략을 받은 국가에는 협정 없이도 무기 수출이 가능하게 바꾸겠다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주장에서 더 나아가 반격 대상에 지휘 통제 기능 등도 포함하자는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거론되던 적기지 공격 능력보다 타격력이 더욱 확대돼 헌법 구조나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여론조사에서 방위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 어느 정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57%였고 지금 그대로가 좋다는 응답이 33% 정도라 기시다의 정책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중국 및 공산권 국가에 대항하기 위해 무기를 제공해야 한다는 명분처럼 보이지만 일본 내부에 충격적인 내막이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자민당 의원이 방위산업의 비참한 상황을 폭로한 것입니다. 그는 한국보다 연구개발비가 1천억 엔이나 낮다며 방산이 몰락위기에 처했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올해 일본의 방위 관련 연구개발비는 약 2,900억 엔 정도입니다. 이에 앞으로 상당히 큰 방위산업체의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일본 방산업체는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IHI, 후지츠, 히타치 등이 있습니다. 이에 내년도 연구개발비를 최소 5천억 엔 이상 확보하고 5년 이내 1조 엔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미 몰락 기업이 속출에 이미 늦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자위대에 시트 수송기 브레이크 등을 생산하는 기업은 최근 철수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유압기기 대표 기업 타야바가 항공기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해당 회사는 과거 태평양 전쟁 당시 제로센 전투기 부품을 만들었을 만큼 흑역사가 깊지만 낮은 이익률과 방위산업의 어려운 현상에 노출돼 결국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C2 수송기는 가와사키 중공업의 생산을 맡아 2016년부터 배치된 새로운 기종으로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수를 지원하기도 했으며 올 3월 우크라이나 장비 제공에 활용됐을 만큼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기체입니다. 그런데 주요 부품 하나 빠지자 생산 및 보수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방위성 간부는 타야바의 철수에 대해 빙산의 일각이다라며 적정한 이익을 내줄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쓰이 ES조선과 스미토모 중기계공업 등이 방산에서 손을 뗐고 몰락 분위기를 막을 수 없어 일본 전체가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일본 저널리스트는 이것이 일본 방산업계의 현실이라며 전체 공업 생산액 320조 엔 중 방위 관련 생산액이 0.5%에 불과한 1조 7천억 엔에 그쳤다고 한탄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한국과 비교하며 무기 수출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이 무기 수출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현재 방위 산업의 어려움과 한국이 적극적으로 수출에 나서 영향력이 커진 것 때문이다. 방위 산업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해외에 팔리지 않아서다. 한국은 무기를 개량해 성능을 향상시키고 이에 수출이 증가하는 선순환이 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세계 유수의 성능이라 자아자찬하며 자기 만족에 빠져 있어 결국 몰락할 것이다. 이렇게 한국을 따라잡아야 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품질을 조작하는 문화 탓에 헛돈을 쓴 일이 허다합니다. 미쓰비시 중공업과 수백여 부품업체들 투입돼 7조 원 이상의 개발비를 들인 소형 제트여객기의 말제의 사업이 수차례 기계작돼 결국 접는 수모를 겪었고 미쓰비시 중공업이 면허 생산했던 F-35 전투기는 첫 제작기부터 바다에 추락해 망신을 당했습니다. 6월 6일 일본 언론에는 왜 국산 전투기를 만들 수 없습니까? 기술자의 눈물이 말하는 일본 국방의 큰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가 화제가 됐습니다. 개발을 한다 해도 자위대용으로 겨우 100에서 150대 정도를 만드는 것이 고작이라 외국과의 합작 개발 없이는 비용 감당도 안 되고 수출도 할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6세대 전투기를 영국과 공동 개발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2035년부터 퇴역하는 F-2 전투기를 대체해 90대를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전투기 관련 설계 개발 생산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엔진 개발과 생산은 일본 IHI 등이 협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형태로 봤을 때 이것도 돈만 투입하고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은 한국이 주로 수출하는 나라를 찾아다니며 자기들 무기를 사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황당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기시다는 태국 총리와 만나 일본의 방위 장비품 수출 협정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에는 인도네시아와 외교 국방 2+2 회담을 진행하며 방위 장비 수출 협정을 체결했고, 이어 9월에는 베트남과 비슷한 협정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 4월 필리핀 정부 인사를 만나서도 군사물자 교류를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K9을 구입했던 핀란드에도 접촉해 무기 판매를 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본 일본인은 방위장비품의 협정 내용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 한국처럼 일본의 군사 전용 비품을 중국이나 북한 등에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무기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면서도 한국 무기를 대거 도입한 나라들을 찾아다니며 자신들 무기를 사라고 설득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유럽 쪽으로도 무기 수출을 타진했는데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거 구입하려 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크게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국방부는 보도문을 통해 우크라 러시아 전쟁으로 한국 무기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차 200대를 비롯해 자주포, 다연장 로켓, 장갑차 등을 우크라에 내주느라 무기고가 비었고 서둘러 한국산 무기로 채워야 한다는 언급을 한 것입니다. 지난달 말 폴란드 국방장관이 다급하게 한국을 찾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폴란드 측은 한국 국방장관을 만나 방위산업협력의향서에 서명을 마쳤으며 수입하고자 하는 무기 목록과 수출 조건 등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란드 장관이 카이 한국 항공우주산업을 방문해 FA-50 경공격기를 유심히 살펴봤을 때 전투기 꼬리 날개에 태극기와 폴란드 국기가 새겨져 있어 크게 감탄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바로 FA-50 전투기 48대 구매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란드 군비청 대변인 트위터를 통해서도 한국 전투기 구입 타진 사실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대당 가격이 4천만 달러 정도임을 감안하면 1조 원이 훌쩍 넘는 계약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카이는 이번 사업 성사를 위해 폴란드 수출관리팀을 신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한번 구입해 본 적이 있던 이탈리아제 전투기를 놓고도 고민했으나 F-16과 호환성이 높은 FA-50을 우선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폴란드 장관은 하나 디펜스 공장을 찾아 K9 자주포와 각종 장갑차를 눈여겨봤으며 호주에 제공 예정인 레드백에도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공장에 들러 K2 전차 생산 라인을 시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에이브럼스와 함께 K2 전차 수백 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 초 UAE에 4조 원 규모 수출 성과를 이룬 천궁이에도 관심을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폴란드가 내놓은 K방산복달의 총액은 얼추 10조 원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짧게는 몇 달, 길게는 수년에 걸쳐 수입을 타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폴란드의 한 해 국방 예산은 128억 달러 정도입니다. GDP의 2.2% 수준인데 향후 이를 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방장관과 함께 폴란드 국책은행장이 함께 온 바 있는데 한국 무기 구매 대금을 금융적으로 어떻게 풀지 합의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란드는 그동안 미국이나 독일제 무기를 구매해왔지만 가격이 워낙 비싼 데다 납기가 늦고 사후 지원이 잘 안 돼 한국산을 선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로는 나토 포탄 대부분을 발사할 수 있고 유지 보수가 일치한다는 점도 인기의 비결입니다. 폴란드는 2014년 K9의 포탑을 제외한 차체 120문을 사들이며 한국산에 대한 검증을 끝낸 상태라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5년간 전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무기를 수출한 바 있습니다. 직전 5년보다 210% 이상 성장한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72억 달러 방산 수출을 기록하며 세계 1위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올해 목표는 150억 달러로 세워져 비고 진입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차뿐 아니라 잠수함과 군함, 전투기까지 한국의 뛰어난 무기 개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성과는 방산업체의 주가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FA-50을 생산하는 한국 항공우주 카이의 주가는 6개월 만에 2배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폴란드로의 수출 가능성이 가시화됐으며 매출과 영업이익도 지속적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이 찾는 한국산 무기.
과연 일본이 따라올 수 있을까요? 오직 대한민국이라서 가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두 나라가 만약 같은 무기 체계를 공유하더라도 그건 말 그대로 남의 일인데요. 군사적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가 아니라면 자신의 전력을 노출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건 당연한 상식이었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 상식에 들을 깨부수고 있습니다. 바로 K9 자주포 사용자 클럽인데요. 이름만 들었을 땐 가벼운 소모임처럼 보이지만 K9 클럽은 현재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최근 장고 끝에 K2 대신 레오파르트 1을 선택하면서 막수를 내린 노르웨이마저 대한민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K9 클럽에 참여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단일 자주포 컨슈션 K9 자주포 사용자 클럽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이 지나도 전장에서 포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주포는 드론과 결합한 초정밀 포격으로 포격 전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반적으로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자국의 자주포 운용 노하우나 기술은 최대한 숨기는 게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렇게 포병 전력 노출이라는 건 결국 지상전의 뿌리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전력을 공개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말인데요. 통상 군사정보는 타국은 물론이고 자국 내에서도 최대한 모호하게 다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K9 자주포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글로벌 자주포 시장 점유율 70%라는 경이적인 수치 덕분에 오히려 기술과 전력을 숨긴다는 게 무색해져 버린 건데요. 다리 하나만 건너면 죄다 K9 운용국인이 이제 와서 굳이 운용 노하우 등을 숨겨봐야 주변국들 눈치만 보게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라는 삼중벽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머나먼 유럽의 끝까지 퍼져 있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방산시장의 신화 다름없는데요. 그리고 이 덕분에 K9 자주포는 세계 방산시장에 다시 찾아볼 수 없을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나라들의 모임, 일명 K9 사용자 클럽입니다. 이 국제회의 목적은 문자 그대로 K9 자주포 운용국들이 한데 모여 서로의 노하우와 기술을 나누는 정보, 교류의 장인데요. 운용국들은 지형과 사용 환경에 따른 운용 및 유지보수 노하우, 교육에 대한 경험과 지식 등을 공유합니다. 회의 주제가 현존하는 최강의 자주포라는 것만 빼면 흔한 자동차 동호회랑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로 인한 효과는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K9 클럽은 지난 2022년 4월 대한민국에서 최초 개최된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노르웨이가 먼저 나서서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게다가 생산국인 대한민국, 개최국인 노르웨이를 포함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호주 등 주요 운용국 6개국이 참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는 노르웨이 최대 규모 방산업체인 콩스바그와 호주 CBG 시스템즈가 참여하면서 K9 관련 기술 개발과 협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대한민국의 유럽 침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K9가 그만큼 넓은 지역에 퍼져 있다는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실제로도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K9 클럽의 영향력을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때 K9 클럽은 그 자체만으로도 단단한 군사적 동맹입니다. 전 세계 어떤 무기체계도 이처럼 발전적인 성향의 컨소시엄을 결성하지 못한 것은 물론 기껏해야 연합훈련 등을 통해 제한된 정보를 공유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반면 K9 클럽은 분명 유럽의 일부이지만 나토 소속이 아닌 나라들이 주축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2023 K9 클럽에서도 나토 가입국은 노르웨이와 폴란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9 클럽은 북유럽 국가들의 군사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대명제가 아니라 K9의 체계를 공유하며 군사적 관계성을 다져가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나토에서 지정한 최대 동맹국인 대한민국과 호주가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는 모양새입니다. 유럽에서 비교적 영향력이 약한 나라들은 단지 이것만으로도 K9 클럽에 가입하고 싶어 할 텐데요. EU와 나토를 이어 유럽 내부에서 강력한 국제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입니다. 이름은 K9 클럽이지만 인도, 튀르키예, 이집트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유럽 내에 국제동맹을 준비 중이라는 강력한 증거인데요. 물론 국제동맹 수준이 되지는 못하더라 해도 대한민국에 손해볼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K9 수출 대상국이 늘어날 뿐인데요. K9 클럽을 통해 공유된 운용정보와 노하우, 천차만별 기상 환경에서의 훈련 경험들은 그 자체만으로 돈 주고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고급 정보들입니다.
이는 K9의 개량, 수출형 현지화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당장 K9 자주포가 세계 자주포 시장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적극적인 현지화와 기술 이전이 컸습니다. 일례로 K9를 도입하기 전 폴란드의 주력이었던 아즈크라프는 영국 AS-90 포탑을 K9 차체에 올린 자주포인데요. 재미있는 건 아즈크라프라는 이름입니다. 여기서 아즈는 폴란드어로 자주국사 포를 의미하고 크라프는 단단한 등껍질의 개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이름 그대로 K9 차체를 선택하면서 든든한 지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1997년부터 국산 자주국사포 개발을 시작했지만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양산 단계에서 좌절한 상태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반동 제어였는데요. 당시 폴란드는 넓은 평야지대의 교전을 염두에 두고 AS-90의 포탑을 155mm 52구경장으로 개수하여 자국산 업엔지 무한궤도 플랫폼을 탑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꺼리튜브 영상에서 설명해드렸듯이 155mm 52구경장 주포의 반동 제어는 말처럼 뚝딱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업엔지를 사용한 아즈크라프 초기 프로토타입도 반동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심할 때는 자세 제어는 고사하고 차체에 균열이 발생할 정도였습니다. 이 와중에 구원투수로 등장한 게 바로 대한민국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은 폴란드의 K9 차체를 제안했고 폴란드는 업엔지 플랫폼 개발을 포기하면서 이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당연히 성공적이었는데요. 폴란드 군부 내에서는 차체를 바꾸기 전후 차이가 완전히 다른 자주포라고 불러도 손색 없을 만큼 극명하게 달라졌다고 감탄했습니다. 기동성 측면에서도 업엔지 테스트 당시 아즈크라프는 최대 출력 850마력의 도로 기준 최고 속도가 60km에 불과했고 항속 거리도 360km가 고작이었습니다. 하지만 K9 차체로 변경하면서 기존 52톤이었던 무게가 48톤으로 경량화되었고 그러면서도 최대 출력은 1025마력, 최고 속도는 67km를 기록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항속거리도 400km로 증가했으며 심지어 도석 가능 심도가 1m에서 1.5m로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작전 수행 능력이 획기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쌓인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도는 2022년 한폴방산 계약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역대급 방산 수출 계약에 물꼬를 튼 것은 물론 차체 플랫폼으로서 K9의 확장성을 확인한 셈이니 상당한 이득이었습니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K9 차체를 이용한 장갑차, 군안전차, 전투공병차 등의 수출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K9의 확장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른 수출 버전에서도 K9는 완벽한 현지화 운용 능력을 입증했는데요. 바로 2017년 핀란드가 도입한 K9FIN입니다. 핀란드도 K9FIN에 아주 재미있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K9FIN의 핀란드 공식 명칭은 K9FIN 무카리입니다. 이는 슬래지 해머라는 뜻인데요. 속된 말로 오한마가 바로 무카리입니다. 대대로 냉병기 시절 적의 머리통을 깨부수는 1등 공신이 무카리였던 것처럼 K9의 화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특히 K9FIN은 영하 30도에서 최고 50도까지 떨어지는 북유럽 핀란드의 극한 기후에서도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개량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K9FIN은 2017년 기준으로 상당히 드문 기술이었던 보조동력장치 APU를 추가 탑재했는데요. 그리고 이 덕분에 K9FIN은 핀란드의 혹한 기후를 뚫고 완벽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오죽하면 2022년 11월 핀란드가 38대 추가 구매를 결정할 정도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K9FIN은 엔진 예열기와 각 부품의 단열재를 추가하는 등 현지 환경에 맞는 맞춤형 방안 대책이 추가되었는데요. 이런 기후 대비 기술은 결국 K9의 또 다른 수출 성공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파키스탄,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서 대한민국의 K9 덕을 톡톡히 본 인도가 최고의 수혜자라고 할 만한데요. K9의 인도 버전인 K9 버자티입니다. 버자는 힌두어로 천둥을 뜻하는데요. 여기까지는 K9의 인형이자 수출 명칭인 천둥, 썬더가 그대로 이어진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바즈라는 인도 신화에서 신들의 왕 인드라를 상징하는 무구입니다. 인드라는 천둥과 번개를 다루는 뇌신이자 전쟁의 신이기도 한데요. 인도가 이런 대단한 이름을 K9에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에서 시험성 평가를 치른 경쟁 모델 중 인도가 제시한 모든 성능 실험을 통과한 자주포는 오로지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뿐이었는데요. K9 버자 T는 인도의 사막과 고산지대를 오가는 극과 극의 환경에서도 모두 최고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K9 성빈과 마찬가지로 APU를 탑재하면서 고산지대용 방한 패키지를 추가하고 사막 운용을 위한 방진 체계와 공기허가 시스템을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인도로서는 그야말로 전장을 가리지 않는 전쟁신의 무구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강림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무한한 확장성에 더해 현재 추가 개량까지 염두에 둔 기술 이전, 심지어 성능을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가격은 K9의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점령한 근거였는데요. 여기에 더해 운용 국가 간의 정보 교류까지 가능한 국가연합이 존재한다는 건 K9 자주포의 점유율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든든한 데이터베이스와 K9 사용국이라는 동맹까지 생기는 마당에 일단 도입만 하면 기존에 쌓인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현지 라이선스 생산 또한 굉장히 관대합니다. 이 또한 K9를 보다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는 강력한 장점인데요. 알기 쉽게 비유하면 대한민국의 본사를 두고 전 세계 곳곳에 대리 지점이 있는 형태라 지리적 페널티를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AS는 물론 유코판, 장비 공유 등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건데요. 아닌 게 아니라 최근 루마니아까지 다방면에서 MOU를 맺으면서 K9 자주포 도입 초일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K9 사용자 클럽이 전 유럽을 아우르는 국제동맹으로 확대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